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수백 명이 새 일자리를 얻는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업 한화가 그 지역에 K9 자주포 공장을 세우고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현지에서 만들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자로 독일을 선택했다는 발표가 나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모든 계획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한화가 K9도, 천무도, 조선소 인력 양성센터도, 철강 공장 투자도 전부 짐을 싸서 빼버린 겁니다. 캐나다 언론은 곧바로 발칵 뒤집혔고 현지 산업계에서는 이건 잠수함 하나 놓친 게 아니라 훨씬 큰 걸 놓친 거다 라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는 왜 검증된 한국 잠수함을 두고 독일을 선택했고 한화는 왜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걸 회수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캐나다가 무려 60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시작됩니다. 이름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영어 약자로 CPSP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해군이 지금 쓰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이 2030년대 중반이면 너무 낡아서 퇴역해야 하는데요. 이걸 대체할 새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이나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규모가 최대 60조 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캐나다가 새 잠수함을 사는 건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60년 만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캐나다 해군이 가진 중고 잠수함 4척 중에서 실제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건 보통 딱 1척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넓디 넓은 캐나다 바다를 그것도 점점 중요해지는 북극 지역까지 지켜야 하는데 실전용 잠수함이 사실상 1척뿐이라니 캐나다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사업이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먹거리를 두고 세계 최고의 잠수함 강국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끝까지 남아 진짜 승부를 겨룬 건 두 나라였어요. 하나는 우리 한국의 하나오션이 이끄는 팀이었고 다른 하나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줄여서 TKMS라는 회사였습니다. 하나오션은 장보고 3 배치라는 잠수함을 제안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전에서 검증이 끝난 물건이에요. 반면 독일 TKMS는 212CD라는 잠수함을 내놨는데 이건 아직 완성돼서 실제로 물에 떠본 적이 없는, 말하자면 도면과 계획 위주의 모델이었습니다. 성능 스펙만 놓고 보면 하나오션 쪽이 훨씬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하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기 위해 정말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우리 잠수함을 사주면 잠수함만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캐나다의 방산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만들어드리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메이드 인 캐나다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협회, 약자로 APMA라는 단체와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손을 잡았어요. 무슨 합작법인이냐? 바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한국의 주력 지상 무기를 캐나다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쓰고 캐나다 사람을 고용해서 캐나다 땅에서 무기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K9 천무 공장 계획은 그냥 따로 노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었어요. 잠수함 수주와 완전히 한 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한화 측 관계자가 직접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이 사업은 100% 잠수함 수주 여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잠수함을 따내면 K9 공장도 세우고 천무도 만들지만 잠수함을 못 따내면 그 모든 게 없던 일이 된다는 조건부 패키지였던 겁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우리 잠수함을 선택하면 이 어마어마한 산업 선물 세트가 통째로 따라온다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던진 셈이죠. 그 선물 세트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회계법인 KPMG의 분석에 따르면 이 합작법인이 실제로 돌아가면 2044년까지 캐나다에 약 102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고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화오션은 온타리오 지역에 조선 인력을 키우는 교육훈련센터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현지의 모호크 칼리지라는 대학과 손잡고 용접, 전기, 로보틱스 같은 첨단 조선 기술을 가르치는 허브를 만들어서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핵심 숙련 인력을 길러내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프로그램만으로도 학생 1,000명에서 1,2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온타리오 북부의 알고마 스틸이라는 철강 회사에는 무려 3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00억 원을 투자해서 구조용 강제 공장을 짓고 캐나다산 철강을 방산에 활용하겠다는 약속까지 내놨습니다. 이 알고마 스틸이 있는 지역은 미국의 관세 폭탄과 전기로 전환의 여파로 철강 노동자 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한화의 제안은 수백 명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희망이었던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한화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지 않나요? 검증된 잠수함, 10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 2만 개의 일자리, 인력 양성센터에 철강 공장 투자까지 캐나다가 마다할 이유가 도무지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엔 한국이 유력하다고 점쳤어요. 그런데 말이죠. 결과 발표가 나던 그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반전이 벌어집니다. 현지 시간 7월 6일 캐나다 동부의 항구 도시 헬리팩스,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직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TKMS를 선정했습니다. 순간 한국팀은 물론이고 그 소식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검증된 한화 잠수함을 두고 아직 실물조차 없는 독일 잠수함을 골랐다니요. 칸이 총리는 이 결정이 매우 어렵고 박빙이었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도 상당히 강력한 후보였다. 두 회사 모두 캐나다 해군이 요구한 매우 높은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며 한국을 여러 번 치켜 세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왜 성능도 좋고 검증까지 끝난 한국 잠수함을 마다하고 독일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답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와 지정학이었어요. 칸이 총리는 발표 내내 유독 한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바로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서로 지켜주기로 맺은 군사동맹인데요. 독일 TKMS는 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잠수함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독일 잠수함을 사면 나토 동맹국들과 부품도 같이 쓰고 정비도 같이 하고 작전도 함께 맞춰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더 큰 국제정세의 흐름도 얽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나토에 대해 예전보다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캐나다의 칸이 총리는 오히려 유럽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다지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나토와 거리를 두며 독자 노선을 걷는 지금 이번 선택은 캐나다가 유럽과 한층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캐나다는 잠수함 성능표를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유럽과 한 배를 타겠다는 커다란 외교적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 독일을 끼워 넣은 겁니다. 아무리 한국 잠수함이 뛰어나도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한국팀은 성능이 아니라 나토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넘지 못한 셈입니다. 조선일보가 팀 코리아, 나토 벽 못 넘었다 라는 제목을 뽑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물론 칸이 총리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약 독일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캐나다는 한화오션과 다시 협상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남겼어요. 한국은 어디까지나 2순위,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남겨둔 겁니다. 또 칸이 총리는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했고 그들의 실망을 이해한다며 한국을 달래는 듯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60년 만에 찾아온 이 거대한 기회의 주인공은 독일이 됐고 한국은 씁쓸하게 대기석에 앉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잠수함을 놓쳤다는 게 확정되자마자 한화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K9 공장도 천무 생산도 인력 양성센터도 철강 공장 투자도 전부 잠수함을 따낸다는 조건 위에 세워진 계획이었잖아요. 그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한화는 그 모든 걸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캐나다 언론 CBC의 보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온타리오 조선소와 모호크 칼리지와 함께 추진하던 훈련센터 파트너십에서 전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캐나다의 대변인 킬런 그린은 CBC에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한화와 온타리오 조선소, 모호크 칼리지의 계약은 한화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죠.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중단합니다. 모든 것을 중단한다. 이 짧은 한마디가 캐나다 현지에 던진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화의 이 결정으로 인해 캐나다의 여러 지역이 손에 쥐었다고 믿었던 기회들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앞으로 세워질 예정이던 K9 천무 합작 공장, 그리고 그와 함께 기대됐던 2만 개의 일자리와 10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 모호크 칼리지에서 조선 기술을 배울 예정이던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를 잃었던 알고마 스틸 지역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던 5천억 원 규모의 철강 공장 투자, 이 모든 것이 잠수함 탈락과 함께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캐나다 현지의 반응은 그야말로 아쉬움과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온타리오 조선소의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 테드 커크패트릭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화오션의 지원은 주로 지식과 기술 이전, 그리고 교육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정확한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그 규모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이 최종 선정되지 못해 정말 아쉽다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모호크 칼리지의 총장 폴 암스트롱도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면 여러 프로그램에 걸쳐 1,000명에서 1,2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봤을 겁니다. 특히 철강도시 알고마 지역의 상실감은 더욱 컸습니다. 국방경제학 전문가인 레이크헤드 대학의 칼 스코그스타드 교수는 이렇게 짚었어요. 한화오션의 제안에는 알고마 스틸로 직접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온타리오 북부에 분명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일이죠. 잠수함이라는 큰 계약 하나를 독일에 내주는 순간 그 뒤에 줄줄이 딸려있던 한국발 산업 선물 세트까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캐나다 산업계가 우리가 잃은 건 잠수함 하나가 아니었다며 뒤늦게 발을 구른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탈락의 당사자인 하나오션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기업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하나오션은 결과가 나온 뒤 원망이나 억울함을 쏟아내는 대신 담담하게 그동안의 과정과 소회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하나오션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라며 오히려 자신을 낮췄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댓글창에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에 밀린 것이다. 캐나다가 검증된 한국 잠수함을 외면했다는 응원과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4,0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진 사람은 고개를 숙였는데 지켜보던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 잘못이 아니다 라며 위로를 건넨 조금은 뭉클한 장면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교훈이 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한국이 아쉽게 졌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잠수함 성능만 놓고 보면 아직 실물도 없는 독일 모델보다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한국 잠수함이 앞섰다는 걸 캐나다 총리가 직접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진 이유는 오직 하나,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지정학적 벽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번 결과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력은 세계 정상급인데 국제정치라는 벽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화가 보여준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조건이 무너지자 질질 끌지 않고 단호하게 모든 것을 중단한다며 자원을 회수한 것. 이건 감정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원칙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산업 패키지는 어디까지나 잠수함 수주라는 대가에 대한 것이었으니 그 대가가 사라진 이상 선물도 걷어들이는 게 당연했던 거죠. 한화의 이 단호함은 캐나다에게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캐나다는 독일과의 협상이 틀어지면 다시 한화와 협상할 권리를 남겨뒀습니다. 실물조차 없는 독일 잠수함이 앞으로 순탄하게 만들어질지,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만약 그 과정에서 삐걱거린다면 그때 캐나다가 다시 떠올릴 이름은 결국 한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검증된 잠수함과 102조 원짜리 산업선물 세트를 손에 들고 있는 유일한 대안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일은 완전한 패배라기보다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확인시켜준 사건에 가깝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초대형 사업에서 한국이 독일과 마지막까지 겨루는 최종 2강에 든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60년 만에 열린 캐나다의 60조 원짜리 잠수함 시장. 그 앞에서 한국은 검증된 잠수함과 102조 원 규모의 산업 패키지라는 최강의 카드를 들고 나섰지만 나토라는 지정학의 벽 앞에서 아쉽게 2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화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K9도 천무도 인력센터도 철강투자도 전부 회수하며 캐나다에 깊은 아쉬움을 남겼죠. 이건 한국 방산의 한계를 보여준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로는 세계 정상에 올라섰지만 국제정치라는 마지막 관문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문마저 넘어서는 날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이제 우리 모두가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캐나다가 독일 손을 잡자마자 한화가 K9와 천무보따리를 통째로 빼버린 그 속사정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쉬운 결과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한국 방산의 저력과 자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앞으로 이 승부의 뒷이야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